1859년 1월 27일 베를린.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이름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빅토르 알베르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훗날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3세가 되는 프리드리히 빌헬름이었고 어머니는 대영제국 빅토리아 여왕의 장녀인 빅토리아 공주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두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빌헬름은 이미 일국의 왕이 될 운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족의 피를 물려받은 빌헬름의 운명은 시작부터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는데 난산으로 인해 출생 도중 그의 왼쪽 팔은 태어남과 동시에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결국 그의 왼팔은 성장 과정에서 오른팔에 비해서 눈에 띄게 가늘고 짧은 형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찍은 사진을 보면 항상 장갑을 끼거나 왼쪽 팔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또한 그는 유년기 내내 왕실과 어머니로부터 서로 정반대의 교육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자란 어머니 빅토리아 공주는 아들을 영국의 가치를 지닌 신사로 키우고자 했고 그녀는 프로이센의 경직된 군국주의 문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아들에게 자유와 이성을 심어주려 애쓰고 강요했죠. 그러나 그가 나고 자란 프로이센 왕실은 용맹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질 것을 강조했고 어린 빌헬름은 이러한 이중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상당한 혼란과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12살이 되던 1871년 프로이센은 보불전쟁에서의 승리로 독일 통일을 이룩했고 그의 할아버지는 베르사유 궁전 거울방에서 통일 독일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이 장엄한 승리의 순간은 어린 왕자의 마음에 강렬한 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그는 어머니의 자유주의적 가치가 아닌 영웅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는 할아버지 빌헬름 1세와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를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유년 시절의 환경은 그의 가느다란 왼쪽 팔에 대한 콤플렉스와 결합되어 그를 겉으로는 과시적이고 강인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니도록 만들었죠. 이러한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빌헬름은 똘똘하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규율, 민족주의, 그리고 군사적 미덕을 강조하는 엄격한 프로이센식 교육과 더불어 과학과 기술에 대한 타고난 호기심으로 화학실험부터 최신 해군 공학기술까지 탐닉했죠. 그의 교육과정은 독일 엘리트의 정석 그 자체였습니다. 청소년기 그는 엘리트 교육기관인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에서 교육을 받았고 1877년엔 왕족이나 귀족 자제들이 주로 진학하는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법학과 정치를 공부했죠. 성년이 된 빌헬름은 머리가 비상하고 이해가 빨랐지만 동시에 과시적이고 다혈질적인 속내를 지니고 있었고 독일 제국의 군사문화에 매료되어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듯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받아들이며 외적으로 강인한 모습을 드러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빌헬름은 지적으로 유능하지만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강력한 독일의 계승자이면서도 영국 왕실의 왕위 계승 서열 6위였으며 영국에 대한 개인적인 열등감에 시달리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1888년 3월 오랜 기간 프로이센을 통치하고 독일 제국을 이룩했던 빌헬름 1세가 사망합니다. 그 뒤를 이어 아버지 프리드리히 3세가 황제가 되었지만 이미 말기 후담을 앓고 있던 그는 즉위 99일 만인 6월에 사망하고 말았죠. 그리하여 1888년 6월 29세의 젊은 빌헬름 2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허약했던 아버지와 달리 젊은 카이저는 강한 에너지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직접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결의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기 넘치는 젊은 황제인 그가 왕실에서 마주해야 했던 인물은 바로 독일 통일의 최전선에 서 있던 전설적인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독일은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 영국 역사가인 제임스 호즈의 세상에서 제일 짧은 독일사는 이 모든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줄 열쇠가 되어줍니다. 그는 엘베라는 하나의 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두 독일의 DNA, 즉 로마 가톨릭적 서부와 프로이센 루터교적 동부를 중심으로 서사를 풀어내는 인상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로마 제국의 국경에서부터 종교개혁, 독일 군국주의의 뿌리가 되는 융커, 프로이센의 부상,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그리고 나치즘과 현대 독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대한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내죠. 출간 이후 그의 분석은 영미권에서 서사적이면서도 냉철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하루 만에 읽고 평생 기억할 책이라는 찬사를 얻은 바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어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서엔 없던 두 가지 맞춤 보강으로 독일 2000년 서사를 한층 입체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이죠. 첫째로 본문이 언급하는 인물, 사건마다 한국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배경과 의미를 짚어주는 역사 속의 역사 코너가 각 장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서양사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독자들도 더욱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독일사를 이해하는 것이 수월해지죠. 여기에 독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7대 가도, 추천 도시 정보까지 담은 특별 프로, 독일 여행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는 독일 출장이나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도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주기 충분합니다. 책,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독일사,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즉위 초기 빌헬름은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총리에 대한 존경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황제와 비스마르크 간의 세대 차이와 정치적 견해는 예상보다 빠르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비를름은 비스마르크의 지배적인 스타일을 참을 수가 없었고, 비스마르크는 경험 없는 군주가 국정에 참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달리 비를름 2세는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 치렀던 고난과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늙은 총리의 지혜와 경륜에 빚을 졌다는 생각도 희박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 간의 갈등에서 결정적인 균열은 사회 정책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부상으로 들끓고 있었는데, 이에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정당과 노조에 대한 엄격한 탄압을 이행해왔었죠. 그러나 비를름 2세는 자신의 통치 초기를 폭력적인 내부 갈등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에 반대하며 노동권 보호와 사회개혁을 약속하는 온건한 칙령을 발표했고, 이에 비스마르크는 다른 의회 지도자들과 독대하며 반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했죠. 비를름은 비스마르크가 자신의 등 뒤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비밀리에 협상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에 대한 존경심은 곧 반발감으로 뒤바뀌었죠. 결전의 날은 1890년 3월에 찾아왔습니다. 3월 15일 비를름은 비스마르크를 급히 소환했고, 회의에서 황제와 총리의 격렬한 언쟁 속에서 황제는 자신이 정책을 지시할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력히 천명했습니다. 이에 비스마르크는 총리의 정책에 대한 황제의 직접적인 간섭을 방지하는 1852년 내각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비를름은 그 명령을 무효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났고, 비스마르크는 결국 황제와 그를 위시하는 정계 인사들의 압력 속에 3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를름 2세는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천명하며 왕권 강화를 이어갔고,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설계한 복잡하고 섬세한 외교 체계마저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1887년에 러시아와 양국 간 중립을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보장 조약을 맺은 바 있었는데, 비를름과 그의 참모들은 오왕제국과의 동맹에 집중하고 영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이 더욱 깔끔하고 명료한 전략이라 판단했고, 1890년 러시아와 제보장 조약을 갱신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 되었죠. 독일은 점점 더 오헌과의 관계에 집중했고, 이를 지켜보며 독일에게 벌어졌다고 느낀 러시아는 양국에 대항한 또 다른 동맹을 결성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1894년 프랑스와 러블 동맹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는 마침내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비스마르크가 유지했던 섬세한 힘의 균형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개인 통치의 시대를 열어젖힌 비를름 2세는 스스로 독일 제국의 최고 결정권자를 자처했고, 총리와 장관들은 개인의 정치적 역량보다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순종적인 태도로 선택되기 일쑤였습니다. 독일의 외교엔 변덕스럽고 예민하고 공격적인 비를름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했죠. 당시 비를름 2세 통치의 핵심은 공격적인 대외정책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현상 유지를 추구했던 것과 달리 그는 영국과 프랑스에 뒤처진 식민지 확보와 더불어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 독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독일은 아프리카와 태평양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고 베를린과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여 중동에서 영국의 이익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팽창주의적인 행보는 기존 유럽 열강들을 자극하고 의심을 키웠습니다. 1896년 남아프리카의 보호인들이 영국의 침공을 격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비를름은 보호인들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며 영국을 크게 격분시켰고, 1905년과 1911년엔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에 대한 모로코의 독립을 지지하며 오히려 영불 관계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외교적 참사를 야기했습니다. 설상가상 그는 1908년 영독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영국 신문과의 인터뷰에 나섰다가 영국인들을 토끼처럼 미쳤다 라고 묘사하고 보호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며 영국은 물론 독일 내부에서도 극심한 비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국은 그를 예측 불가능하고 적대적인 인물로 확정지었고, 독일 내에서는 예민하고 줏대없는 황제의 독단적인 국정 개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깊은 충격과 우울감에 빠진 그는 한동안 정치에서 물러나 있기도 했었죠. 한편 그의 야망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분야는 바로 해군력 증강이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로서 어린 시절 영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그는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 해군을 동경과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황제가 된 그는 독일 역시 강력한 해군을 가져야 한다고 결심했죠. 1898년부터 독일은 최신의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포함한 수십 척의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영국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섬나라인 영국에게 해상 패권은 제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해군 우위에 대한 독일의 공공연한 도전은 영국을 극도로 긴장시켰고, 그 결과는 치열한 영독 해군 군비 경쟁으로 이어졌죠. 이처럼 값비싼 치킨 게임은 영국으로 하여금 독일을 극도로 불신하도록 만들었고, 이 같은 경쟁은 유럽의 외교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위협을 느낀 영국은 영광스러운 고립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독일의 경쟁자들과 손을 잡았으며, 이는 1904년 오랜 경쟁자였던 프랑스와 영국의 협력 관계가 시작되는 영불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한때 그레이트 게임으로 불리는 지정학적 경쟁을 펼쳤던 러시아와도 마침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고 1907년 영러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프랑스, 러시아 3국은 독일에 대항한 협력관계에 접어들었고 이것이 바로 삼국협상이었죠. 이처럼 베를린 2세의 대팽창 정책은 독일의 산업과 군사력을 대륙 최강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독일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유럽을 적대적인 두 진영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고 비스마르크가 애써 유지했던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유럽은 이제 작은 불씨 하나에도 터질 수 있는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우엉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예민하고 급발진하는 베를름의 성격이 또다시 도져버렸는데 당시 분노한 베를름은 우엉이 세르비아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떠들었고 이 약속은 우엉 내 강경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사실상 전쟁을 각오한 가혹한 최후 통첩을 세르비아에게 보내는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전쟁 직전까지 흘러가며 우유부단한 베를름 2세는 불안함에 빠져들어 전쟁을 피하려 시도했죠. 그는 우엉에 대한 세르비아의 답변이 만족스러운 것 같다며 오스트리아의 협상을 촉구했지만 한번 구르기 시작한 전쟁의 톱니바퀴는 더 이상 그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사촌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나 영국의 조지 5세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행복 회로를 그렸지만 국제관계는 그가 생각한 것처럼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엉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 동원령을 내렸고 독일 군부는 베를름을 향해서 러시아의 동원령이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게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에 그리고 3일 뒤에는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했죠. 결국 이렇게 전쟁이 터지며 베를름 2세는 국민을 단결시키고자 노력했고 군복을 입고 전선을 시찰하며 훈장을 수여하는 등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휘권은 군부와 총참모부의 손에 있었고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황제의 입지는 빠르게 줄어갔죠. 전쟁은 수년간 이어졌고 군부가 총참모부를 장악하며 독일은 사실상의 군사 독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휘권은 물론 민간 정부의 영역까지 통제했고 명목상 최고 전쟁 지도자였던 베를름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폐색이 짙어지던 1918년 가을 독일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동과 파업이 잇따랐고 한 항구에서 벌어진 해군 병사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혁명의 불길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죠. 그리고 11월 9일 군사적 붕괴와 혁명의 열기 속에서 당시 독일 지도부는 자칫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져들었고 빠른 휴전 협상과 내부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국 독단적으로 황제의 폐위를 발표했습니다. 베를름은 그럴 수 없다며 프로이센의 국왕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요구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과 민중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는 결국 다음날 즉시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중립국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그의 30년간의 통치는 혼란에 빠진 조국으로부터의 황급한 도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독일 제국은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카이저는 나라 잃은 망명객 신세가 되고 말았죠. 네덜란드 정부는 그가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일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조건 하에 망명을 허락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그를 전범으로 규정하고 1920년 1월 네덜란드 정부에 베를름의 신병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당시 네덜란드의 빌헬미나 여왕은 승자의 정의에 왕족을 넘겨줄 수 없다며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고 이로써 베를름은 전범 재판만큼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위트레흐트 근처 도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몰락한 군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가져온 가구, 그림, 은식기 등으로 저택을 꾸미고 소수의 충성스러운 시종들과 함께 망명 궁정과도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매일 아침 군복을 입고 성경을 읽는 의식을 치르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과 식사, 낮잠을 즐겼으며 저녁 식사는 여전히 격식 있는 정찬이었고 그의 식탁머리에서만큼은 폐하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작 폐기에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저택 부지에 수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마치 요새를 쌓듯 장작을 쌓아 올렸죠. 한때 제국을 호령했던 인물이 이제는 도끼를 휘두르며 위안을 찾는 모습은 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비참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몰아낸 바이마르 공화국을 11월의 범죄자들이라 경멸하며 독일이 전선에선 지지 않았으나 후방의 사회주의자 유대인들의 배신으로 패배했다는 망상을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그의 반유대주의는 망명기간 동안 광적일 정도로 심해져 유대인을 유럽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그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초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부상하자 베를름은 복잡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치가 선전하는 민족주의와 베르사유 조약 폐기 주장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왕정이 복고될 수도 있다는 헛된 꿈을 꾸기도 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히틀러를 저급한 평민 출신 폭력배로 깎아내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1938년 나치가 유대인에 대한 대규모 폭력 사태인 수정의 밤을 일으키자 당시 유대인 혐오자였던 비를름마저 충격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내가 독일인인 것이 부끄럽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그는 그저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 남아있었고 1940년 5월 히틀러의 군대가 마침내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 처칠은 비를름에게 영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했지만 비를름은 그저 저택에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그를 순교자로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독일 국방군의 감시하에 평온한 생활을 보장해주었죠. 그리고 1년 뒤인 1941년 6월 4일 비를름 2세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직전의 시기에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독일에서 왕정이 복고되지 않는 한 자신의 유해를 독일에 묻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의 장례식은 나치 독일의 깃발이 아닌 옛 독일 제국의 깃발 아래 소수의 가족과 관료들만 참석한 채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비를름 2세는 20세기 초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독일은 유럽 대륙 최강의 산업,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동시에 그의 시대는 유럽을 적대적인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공격적인 세계정책, 비스마르크 해임, 오스트리아에 대한 백지수표 등을 근거로 그에게 전쟁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바라보며 그의 충동적이고 과시적인 성격,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이 위험한 국제정세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실제로는 장군들과 관료들에게 휘둘린 무능한 군주였을 뿐이며 당시 유럽을 휩쓸던 민족주의, 제국주의 경쟁, 동맹체제의 압박 등은 그 어떤 지도자라도 통제하기 어려운 거대한 흐름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비를름 2세의 삶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이념을 앞세운 독재자들이 등장하는 격동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제국의 영광과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하여 망명지에서 나무꾼으로 생을 마감한 그의 일생은 오만함과 야망이 빚어낸 한 시대의 황혼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